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노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기업은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이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지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수혜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발표가 15분가량 발표하기로 했고 또 관심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상 휘발성도 좀 강하다 보니까 최대한 포인트만 간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차를 좀 만들어 봤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렇게 총 6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아이디어 부분인데요. 경동나비에는 이름만 들어도 뭐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아 비즈니스 모델 설명은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투자 아이디어부터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2년도부터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성격인 모기지 금리도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좌측 그림은 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YOY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은 지수 자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22년에는 금리 인상을 맞으면서 좀 조정을 좀 보였고요. 23년 중반부터는 금리 동결을 하다 보니까 재차 다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증감률만 보시면은 되게 크게 조정받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금리를 꽤나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수로 보면은 이 정도 조정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많이 보고 있는 CPI 지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차트는 주거비 부분만 따로 띄어낸 CPI 항목인데요.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정도만 조정된 모습이고요. 반면에 아래 차트는 주거비를 제외한 CPI입니다. 위에와는 다르게 거의 과거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CPI 지수만 봐도 다른 경제 요소보다 주거비가 금리 인상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거비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시는 차트가 핵심인데요. 주택 재고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재고가 거의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08년도에 보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도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죠. 그때는 차트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주택 재고가 있었는데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주택 착공 실적인데요. 과거부터 보시면 제가 보시기 편하게 임의로 좀 나눠봤는데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차트에서는 과거에 대략 4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클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착공 건수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착공 건수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구간은 08년도 이후에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그마저도 보시면 22년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공급이 재차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특이점은 주택 재고가 역사상 바닥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로 주거비를 잡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택 공급은 다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 아이디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미국 주택은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강하고 그 이유가 역사상 주택 재고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택 공급 사이클은 다시 우상향을 그릴 것이고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Q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을 보자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참고사항으로 제가 미국에 상장된 위의 차트는 레닌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래는 AO 스미스라는 경동남비의 피어 그룹이에요.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뭐 AI나 빅테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경동나비의 피어 그룹도 거의 역사상 신고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는 미국 주택 시장의 긍정적인 뷰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경동나비엔이 수혜 기업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PF 문제도 있고 부동산 상황이 좀 안 좋은데 건재적 업체인 경동나비엔이 왜 좋다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좌측의 차트를 보시면 경동나비엔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매출 비중이 23년도에는 약 58% 정도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위주인 국내 건설적 기업들과는 다르게 경동나비에는 수출 비중이 약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국내와 북미 매출 추이인데요. 보시면 20년도부터 북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역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 그 상승의 기울기도 보시면 북미 매출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미 매출만 떼놓고 보면 21년도에 이렇게 한번 튀는 성장을 좀 보였죠. 하지만 이렇게 튀는 성장을 제외하고도 13년부터 20년도까지는 연평균 21% 성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10년치인 13년도부터 22년까지만 모두 종합해서 본다고 해도 23% 정도의 좀 빠른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경동나비엔의 그 북미 매출과 미국 그 착공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착공 건수가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경동나비엔의 매출도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공 건수도 보시면, 플랫하게 증가를 하다가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착공 건수도 위로 한번 튀었는데요. 이때 경동나비의 매출도 위로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착공 건수는 22년도부터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경동나비의 매출은 22년도에도 가장 높잖아요. 이건 왜 이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착공 건수가 이제 21년 하반기에 많았고 경동 매출에는 22년 1분기까지 이제 지원 효과가 있어서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동나비의 그 북미 매출과 착공 건수는 연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동나비뿐만 아니고 경동나비과 피어그룹인 AO 스미스 그 북미 매출을 봐도 주택 착공 건수랑 굉장히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는 두 그래프의 방향성뿐만 아니고 기울기마저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착공 건수가 피크가 21년이고 AOS 매출 피크는 22년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동나비과 같은 이유고요. 매출 이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두 업체 모두 주택 공급 증가의 수혜를 받고 그리고 AOS랑 경동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경동나비의 매출 성장성이 오히려 더 이렇게 가파르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경동나비엔이 AO 스미스보다는 더욱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동나비엔은 북미 매출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방 산업의 Q가 증가하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주목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따가 밸류에이션 파트에서 다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경쟁사인 AO 스미스사보다 성장성은 더욱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추가적인 기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경동나비엘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동나비엘은 크게 보일러랑 온수기를 주요 제품으로 팔고 있어요. 북미 시장에서는 콘덴싱 온수기 매출이 주력이거든요. 보일러보다는. 여기서 이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온수기 제품이 이렇게 좌측에 두 개가 신제품이 나왔고요. 세 번째 제품은 이제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큰 제품은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문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해서 난방을 하고 그리고 냉방은 따로 에어컨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HVAC라는 시스템으로 냉방, 난방, 그리고 공조까지 통합으로 한꺼번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통적인 난방 방식은 공기를 이제 데펴서 히터처럼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을 실내로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퍼네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출시한 이 제품이 이 퍼네스 제품입니다. 이 퍼네스 시장이 경동나비엔이 이제 꽉 잡고 있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온수기 콘덴싱 온수기 시장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격도 비싸요, 이게. Q와 P 모두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기대 요인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인데 전통적인 그 퍼네스 제품은 열을 직접적으로 가열해서 그 공기를 이제 열로 직접적으로 가열해서 약간 좀 히터가 많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경동나비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공기를 가열한다는 점에서 좀 덜 건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도에 좀 유리하고 그리고 온도 조절을 좀 더 미세하게 컨트롤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담 통화를 해봤는데요. 회사에서는 작년 말에 출시를 했지만 이 신제품 효과는 아마 올해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최대 뭐 가전 박람회 같은 게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참가를 했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서브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기대 요인인데 넣지 말까 하다가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라고 좀 넣어봤어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이시는 차트는 제가 세 개를 준비했는데 좌측부터 경동나비엔, 한생, LX 하우시스 주가 차트인데요. 셋 다 건자재 업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13년도에 다 세 업체 모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는 주식을 안 하고 있어서 뭐 주도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세 개 업체 모두 큰 상승을 한 것으로 보아서 섹터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시기인 것 같고 건자재 업체가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뭐 14년도에는 주도주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이것도 뭐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락 사이클이고요. 직전의 하락 사이클은 08년도 서브프라임부터 13년도까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도부터 부동산이 상승 사이클로의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주린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주가라는 게 뭐 가장 크게 오르는 국면은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다가 사이클에 이제 뭐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의 변곡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13년도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새 업체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때보다는 뭐 14년대보다는 시기열은 짧아요. 하락의
그 시간은 짧은데, 근데 이제 하락폭이 사실 이때보다 지금이 더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24년에 어떤 변곡점이 있어서 좀 주가적으로 건설제 업체가 다 좋아지면 경동나비에도 같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좌측은 우리나라 착공 물량인데요. 현재 구간은 지금 보시면 2년 연속 착공 건수가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서브프라임 이후 때랑 거의 비교해도 그때만큼 적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13년도인데요. 전국 보시면은 13년도에 이때도 착공 건수가 그렇게 증가 추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건자재 업체 세 곳은 13년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착공 건수가 증가하기도 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 반등만으로 주가가 먼저 튀었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측 그림 보시면 매매 거래량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거래량이 먼저 늘어날 것이고 13년도에는 보시면 거래량이 먼저 반등을 보였습니다. 기축 거래량이 늘면 당연히 인테리어 자재 교체 수요가 좀 먼저 증가할 거잖아요. 우리가 뭐 기존 주택을 사서 입주를 할 때 보통 10년 정도 아파트가 되다 보면 인테리어를 뭐 하고 나서 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신규 착공을 하지 않아도 이때는 건설제 업체의 실적이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 부동산의 상승 변곡점을 올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뭐 기대감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 공급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혹시나 13년처럼 변곡점을 형성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로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대 요인인데요. 올해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의 선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이제 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당시에 건설주들의 주가가 주도주를 이루었던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뭐 가장 지지율이 높은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보시면 어, 건설주가 수혜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네,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삼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몇 가지 전형적인 차트를 짧게 좀 보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보일러와 온수기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율은 뭐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가 가장 주력이고 보일러는 이제 한국이랑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수기는 북미에서 거의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기타 제품은 온수 매트나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 매출 실적을 보면 계절성이 있어서 4분기에 가장 매출이 큰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별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OPM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이제 연도별 실적을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연도별 실적을 보시면 최대 매출과 최대 OPM을 현재 23년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착공 건수를 보실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1년도에 이제 실적이 한번 튀어요. 근데 이때 탑라인이 이만큼 점프를 했는데 불구하고 OPM은 오히려 2년 연속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23년은 다행히 OPM이 활격하는 모습이고 영업 레버리지가 약간은 붙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앞에서 보았듯이 OPM 하락 요인은 판관비 요인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이슈로 운임비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앞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임비 상승이 네, 주요한 원인이었고 23년은 운임비가 많이 하락하면서 OPM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이것도 현금 흐름도 계절성 요인이 있더라고요. 4분기에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서 연도별로 좀 보시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고요. 최근에 23년도에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자산인데요. 22년 3분기에 좀 피크를 했고요.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23년 2분기부터 이제 2개 분기 연속 지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네, 역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재고자산이 다시 낮아지면서 회전율도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랑 제품, 상품, 그 재고자산의 상관계수가 75% 정도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두세 분기 감소를 하다가 현재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향후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정량적 지표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보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적 추정을 해서 밸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요. 그냥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은 11년도부터 지금까지 PER인데요. 거의 바닥 근처에 있습니다. 과거에 11년도, 12년도에는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때 아무랬던 밸류랑 현재 밸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미국 매출 비중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뭐 수출 위주로 기업 체질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밸류는 그때만큼보다 더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밸류는 이렇게 어, 우리나라 부동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을 전체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차트가 주가인데요. 13년도부터 급격하게 오르다가 지금 뭐 거의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와중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PER은 굉장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과거 50배까지도 받았었는데 이때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50배까지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거품이 지금까지도 밸류에이션으로 계속 이제 꺼지는 상황이다. 현재는 뭐 거품 다 꺼지고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고 체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 12년도에 엄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BR 관점으로 봐도 뭐 11년도, 12년도 상황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뭐 과거 역사 대비 낮은 쪽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제가 10년치 POR로 좀 봐봤는데 POR로 보아도 23년도가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년치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24년에도 뭐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밸류는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그래도 많이 있지는 않다, 뭐 없는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쟁사인 그 미국에 상장된 AO 스미스와 비교를 좀 해보면 AO 스미스의 현재 시총은 15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경동은 7천억이 안 됩니다. AOS 대비 시총으로는 약 4%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둘의 매출 비중은 AOS사는 5조 1천억 정도 되고요. 경동은 약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시총 차이는 매출 차이는 22%인데 AOS에 비해서 22%인데 시총 차이는 약 4.3%죠. 많이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 브랜드 인지도나 지배력 뭐 그리고 미국장과 한국장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매출로만 좀 러프하게 따져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15조 8천억에 그래도 20% 수준이면은 매출 차이가 20%니까 20% 수준이면 2조 5천억 정도 시청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근데 에이오 스미스는 좀 브랜드적으로 좋고 미국장이라는 특징도 있으니까 뭐 주주환원도 잘할 테고 2조 5천억에서 뭐 국장이라는 성격 때문에 50% 할인을 때린다고 해도 1조 2,5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은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러프한 매출로만 따져보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좋은 것만 앞에서 잔뜩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근데 이제 경동 주요 매출 지역인 국내나 러시아, 중국은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국내부터 좀 매출 추이를 보시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착공 실적이나 보면은 22년도부터 좀 안 좋아졌는데, 그에 반해서 분기별 매출 흐름은 뭐 크게 감소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체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착공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매출은 소폭 감소는 하겠지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요. 전쟁이 22년 2월인가에 시작이 되었죠. 뭐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분기별 매출 흐름을 보면 오히려 전쟁 이후에 더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랑 종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중국인데요. 이 시장 사실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흐름도 보시면은 계속 슬로우해지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러시아보다 더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비중적으로 따지면 러시아보다 더 작은 비중입니다. 근데 이게 뭐 크게 걱정되지 않는 거는 현재 중국 매출은 경동나비의 매출 중에서 3%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지금 중국에서 안 좋아진 상황이 실적에 다 반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이 부분인데요. 대성충당금 설정률이랑 대성충당금 금액 자체가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양호한 양호한 모습입니다. 대성충당금은 제가 주담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중국 쪽 부실 채권이라고는 들었어요. 얼마 전에 홍다 파산 이슈도 있었듯이 아마 중국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 더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어, 다시 환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속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보시면 뭐 회사라는 게 이제 뭐 유형자산이랑 재고자산을 바탕으로 꾸준히 영업을 통해서 잉여금을 이렇게 늘려야 되잖아요. 뭐 유상증자나 자본 총계로 늘어가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익 잉여금이 꾸준히 지금 쌓이고 있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는 21년 이후에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금융자산도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발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넘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현 시점 투자 매력도 제가 올렸으니까 요거를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호님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브레인스토밍 공개 스터디 발표방에 메시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스토노미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님 혹시 말씀하고 계신가요? 지금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있거든요. 화면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우님께서 지금 다시 접속하신다고 하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총우님 지금 잘 안 되시면 여기 그 다음으로 온님께서 먼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온님께서 한번 화면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발표 맡은 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데요. 요새 반도체 주가가 좀 안 좋은데, 내러티브가 좀 중심이 되는 발표라서, 일단 발표해 보겠습니다. DNF라는 기업이고,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한 이름의 기업인데요. 반도체 방막 소재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전구체 내용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 DPT 제품은 D램 만들 때 더블 패터닝이나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그 미세화를 시키기 위해서 ARF 노광을 쓸 때 미세화된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새기는 걸 DPT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HCDS는 낸드 만들 때 쓰는 희생막 소재고 중요한 건 이 하이케이 제품인데 하이케이는 그 D램에서 캐퍼시터나 아니면 DDR5 같은 경우에 메탈 게이트를 만들 때 쓰는 메탈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별 매출은 17년부터 보면은 하이케이가 좀 증가하고 나머지 전구체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삼성전자 감산하면서 모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1년에 설립이 됐고 2018년도에 그 새로운 공장을 하나 더 신축을 했고요. 20년도에 캠옵틱스라고 광통신 부품 제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1년도에 삼성전자가 DNF의 3자 배정 유증을 참여하면서 209억을 25,880원에 지분 7%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DNF 신소재라는 또 회사를 또 설립을 하고 23년에 3년 10월에 솔브레인의 피인수 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관심 갖게 된 포인트는 솔브레인의 피인수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주주는 원래 김명훈이라고 창업자가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3년 12월에 양도가 모두 끝났고 200만 주 정도가 4만 8천 원에 인수를 하고 이후에 솔브레인이 4차례 장내 매수하면서 지분 30.1%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평단가는 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처음에 기대감, 뭐, 디일렛 같은 데서 인수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랐다가 기사가 나면서 오히려 좀 예, 떨어졌고, 실제로, 네? 실제로 공시, 죄송한데 지금 그 DNF 네, 요 화면이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한번 네, 보이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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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 예, 중요한 건 21년에 DNF 3자 배정 유증에 삼성전자가 참여했고 25,880원에 지분을 취득했다는 거고요.
23년 10월에 솔브레인에 피인수된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솔브레인이 48,000원에 200만 주 인수하면서 평당 그 이후에 장내 매수 4차례 해서 평당가를 36,400원까지 낮췄다는 것. 그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처음에 기대감에 루머에 올랐다가 기사 나면서 떨어지고 실제 공시 났을 때 윗꼬리를 달았다가 장내 매수하면서 주가가 좋았고요. 이후에 장내 매수가 끝나고 주가는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감산 종료랑 업사이클 진입하는 시점의 소재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DNF를 특별히 보게 된 이유는 하이케이 소재 때문인데 그 중에 하프늄이라고 DDR5나 아니면 그 디램에서도 1A, 1B 같이 아주 미세화된 공정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쓰던 지르코늄이란 그 하이케이 소재에서 하프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프늄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DNF가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허 문제 때문에 현재 하프늄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납품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캐파는 이미 준비가 돼서 시설 투자한 공장 23년 말에 완공이 됐고 24년 가동 예정인데 제가 한 21년도부터 팔로우업을 해왔었는데 이 공장 캐파가 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대로 돌리면 10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대 매출이 1000억이었었는데 1000억 정도 더해졌다고 캐파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DNF를 그전에도 보고 있었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았던 건 김명훈이라는 대표이사 때문이었는데 아까 이 회사 연역에서도 봤듯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광통신부품 회사를 인수하고 신소재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라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설립을 한 건데요. 이 두 회사가 거의 올해만 한 2, 3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좀 삼성전자를 믿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납품을 하는 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명훈 대표이사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KB증권 리포트 보면은 신공정에서 이제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 장비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신공정에 대한 거는 일단 하이케이 소재가 쓰이는 부분은 두 개인데 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DDR5부터는 그 반도체 디램의 게이트를 만들 때 원래 실리콘을 절연체로 쓰다가 그거보다 좀 더 유전율이 높은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 하프늄이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램의 캐퍼시터를 길게 만드는데 거기도 너무 미세화되다 보면 채널링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이케이 소재 중에 지르코늄에서 점점 하프늄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DDR5가 작년부터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올해는 더 올라갈 예정이고 그 HBM3E 같은 경우에도 디램 공정이 더 미세화되면서 하프늄을 사용하게 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이제 하프늄 전구체이고 1A 공정부터 캐퍼시터랑 메탈 게이트 하프늄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22년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SK 트리캠에서 1,500억 정도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인 아데카의 자회사인 아데카 코리아에서 1,000억 정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DNF가 납품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전구체 특허가 TCLC라는 일본 기업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TCLC에 특허가 있어서 SK 트리캠이라는 회사가 SK랑 이 TCLC의 합작사인 SK 트리캠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사실은 하프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그 DNF 예전에 창업자랑 같이 동업했던 분이 나중에 나와서 차린 업체에서 하프늄을 SK 트리캠에 납품하고 거기서 약간의 가공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사 중에 하프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밖에 없고 SK 트리캠은 비상장사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TCLC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데카 코리아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기대감을 주는 거는
이 TCLC가 한국에 낸 특허가 트리케미컬 겐큐도라는 이 회사랑 솔브레인 홀딩스가 동시에 공동 특허 출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미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처음에 솔브레인이 DNF 인수했다는 공시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는 3자 배정 유증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3자 배정으로 싸게 유상증자 가격을 책정해서 지분 매입가를 희석시키게 되고, 그러면 기존 주주 가치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었고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장내 매수를 30%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DNF에서 전구체 사업을 빼가서 솔브레인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우려도 시장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SK 트리캠이랑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방식으로 솔브레인의 하프늄 전구체를 DNF에서 납품을 하고 솔브레인이 특허권을 사용해서 삼성전자로 납품하는 시나리오고, 이거는 지금 놀고 있는 이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나리오 4는 하프늄 전구체가 꼭 아니더라도 솔브레인은 프리커서 사업이 그 전구체 사업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DNF 같은 경우에는 음,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는 훨씬 박하지만 기술력은 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 그동안 삼성의 그 입맛에 맞춰서 캐파를 증설하고 처음에는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가다가 현재는 거의 선도적으로 뭐 초산계 뭐 에천트 같은 걸 개발하는 솔브레인처럼 DNF도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3자 배정 유증 가능성이 지금은 좀 낮아 보이고, 오히려 이제는 3자 배정 유증 만약에 공시가 나면 어떤 특정한 원인,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유역 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자 배정 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껍데기만 남기고 전구체 사업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지분이 아직 7%가 남아 있어서 아무리 뭐 솔브레인이랑 삼성전자가 가깝다고 해도 삼성전자에 지분 투자된 회사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삼성증권의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 결국에는 솔브레인이 하프늄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DNF로부터 하프늄을 납품받아서 특허권을 사용해서 삼성전자로 납품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프늄에 자꾸 이제 집중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지르코늄밖에 없었는데 이 단가가 두세 배 정도 비싸고, 일단은 삼성전자에서도 아데카의 단일 벤더기 때문에 이원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 하프늄이란 소재가 뭐 HBM이나 DDR5나 혹은 그 3나노의 그 게이트 만들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량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좀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싶은 삼성전자의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구체 사업 강화 목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TCLC의 하프늄 특허는 26년 12월 만료이고, 예전에 좀 보수적이었던 김명훈 대표가 물러나고 삼성전자랑 관계가 좋은 솔브레인이 또 대량 양산 경험이 많은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어떤 적극적인 투자나 아니면 적극적인 양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이제 시총이 1조 정도 되고요. DNF는 2,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연구개발 비용을 보시면 거의 매년 DNF는 한 8에서 10% 정도 연구개발비를 지불하는데, 매출 1,000억짜리 회사에서 80억에서 90억 정도를 계속 연구개발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좀 더 높지만 연구개발비는 16억,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업이익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훨씬 높지만 DNF 같은 경우에도 최대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왔었는데 연구개발비를 생각하면 200, 한 3, 40억 또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명호 대표이사가 그 전에 지분이 좀 적어서 그랬는지 보수를 그런 150억 매출 1000억 회사에서 받기에 좀 많은 10억 정도를 매번 가져갔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수가 5억이 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밴드상으로는 예전 저점은 PBR 1배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은 예전 고점하고 중간 정도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지금 PBR 밴드에 있고요. 물론 업황은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2023 3분기에는 적자가 났고 4분기에도 크게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밸류에이션은 바닥에서 좀 올라온 상태이고 바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 바닥 수준인 한 1500에서 1000억, 1800억 정도가 바닥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대표가 바뀌기 전이고 솔브레인에 인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프늄 만약에 가능성이 없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예전 바닥보다는 좀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30%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프늄 신규 공급이 확정이 되면 지금 주가에 그게 완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은 되진 않고요. 하프늄 소요량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1000억 정도 되고 아레카콜에서 전량 납품을 하고 있고 DDR5랑 HBM이 24년부터 급속 성장이 예상되고 나중에 점점 더 하프늄의 사용량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하프늄 다음에 또 새로운 메탈 전구체가 유전율이 높은 전구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몰리브덴이나 이런 메탈 전구체에 또 수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DNF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프늄을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 유일한 그 하프늄 공급사인 피어인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총이 1조 정도고 PR 밸류에이션을 한 3, 40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그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하프늄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된 주가고요. 근데 생산이 확정되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DNF를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쨌든 이번 그 반도체 사이클이 범용 레거시 반도체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클은 아니고 미세화된 소재가 점점 증가하는 사이클인데 미세화된 소재 비율이 높은 회사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DNF가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라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유증 가격이나 솔브레인 인수가보다는 낮은 가격입니다. 다른 것들은 표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온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PC에는 중간에 제 PC가 인터넷이 끊겼는지 조금 네네. 네. 아, 네, 들리시나요? 아, 네, 지금 일단은 저희 조장님이 튕기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들리면은 저희 그 텔레그램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기업은 인터로조고요. 우선 시가총액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기준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한 3,800억 정도 되고 주식 수는 1,3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제 2010년도 7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콘택트 렌즈 전문 기업입니다. 주주 현황은 이제 최대 주주의 이제 특수관계인이 35% 정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9.54%, 그 다음에 베어링 자산운용이 5%, 그 다음에 KB 자산운용이 8%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어 그룹으로는 일단 존슨앤존스, 알콘, 쿠퍼비전, 바수륨 등 이제 해외 대기업들이 거의 7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대만 ODM 업체랑 동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동사가 유일한 네, 상장 기업입니다. 일단 주식 발행 여부는 작년 초에 이제 자기 주식 30만 주를 이용을 해서 주당 4만 원에 이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120억 원 정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환 사채라 물량이 풀릴 수는 있는데 이게 전체 주식 수를 증가시키지는 않고 자기 주식 수가 이제 유통 주식 수로 변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가격도 4만 원으로 돼 있어서 현재 가격이 한 2만 7천 원 정도 되니까 아직은 이제 더 비싸게 이제 더 싼 이제 금리도 없이 금액을 조달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 그 콘택트 렌즈가 100%인데 인제 제품별로 보면은 이 하이드로겔이라 그래서 2 세대 렌즈입니다. 그래서 원데이는 하루만 쓰는 일회용이고요. 그다음에 FRP가 인제 그 2 주일 이상부터 3 개월까지 쓸 수 있는 렌즈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인제 그 3 세대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인제 렌즈고요. 비중은 인제 8대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회사로는 3 군데가 있는데 크게 인제 매출에 영향을 안 미쳐서 우선은 간단히 그냥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히 산업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렌즈의 종류를 인제 컬러로 봤을 땐 컬러 렌즈와 클리어 렌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착용 중위로 봤을 때는 일회용인 원데이, 그다음에 그 2 주부터 4주 이상인 F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제 재질로 봤을 때는 2 세대 렌즈인 하이드로겔이 있고요. 그다음에 3 세대 렌즈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이제 소비재로 제조에 민감하고요. 직접 착용하다 보니 이제 규제가 많고 이제 각국의 식약처, 미국은 FDA, 뭐 일본은 후생성 같은 식약처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분자 소재 화학 기술로 몰드로 해가지고 이제 사출해서 제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전체 시장 규모는 이제 제조자 그 판매 기준으로 약 12조 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매년 한 4~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크기를 봤을 때는 북미가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유럽, 일본, 중국, 아시아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4대 대기업들이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30%가 이제 유통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로조 같은 ODM 기업들이 이제 그 유통사 PB 브랜드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실리콘 제품 비중이 큽니다. 이게 3 세대가 확실히 선진국일수록 3 세대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한국은 점차 실리콘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클리어 렌즈와 컬러는 30%인데 7대 3 비중인데 그 북미나 유럽은 90%가 클리어 렌즈고요. 아시아는 컬러 렌즈가 한 4~50% 정도로 컬러 렌즈가 더 큰 편입니다. 그다음에 착용 주기에 따른 인제 렌즈 시장을 보면은 7대 3입니다. 이것도 그 2 개월 이상인 그 FRP가 7, 그다음에 원데이가 3 인데 지금은 원데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분석입니다. 우선 뒤에 정량적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2 세대인 하이드로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2 세대 그다음에 실리콘은 3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 세대는 원데이와 FRP로 해서 61%, 20%, 그다음에 실리콘은 합쳐서 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재료를 보면은 동사 원재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약
전체 비용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원재료에 따른 변동 기업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판매 경로인데 이게 투자 포인트랑도 연결이 되는데 국내는 온라인 판매가 지금 아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경로가 되고요. 해외는 이제 현지 유통사를 통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는 약 1만 곳의 안경원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현지 유통사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좀 뒤죽박죽인데 이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렌즈도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지 그 가격 자체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은 경상 개발비가 매출액의 4%에서 6%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씩 늘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그 판관비로 비용 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근무 인력이 715명인데 이 중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총 35명으로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분석입니다. 우선 10년치를 먼저 보시면은 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인데 보시면은 꾸준히 OPM은 20% 거의 코로나 기간 20년도 빼고는 OPM은 20%로 꾸준히 상회할 만큼 이제 혜자가 있다고 보여지고 10년간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6%로 아주 좀 우수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단분기 기준으로 43%, 당좌 비율은 135%로 안정적으로 재무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30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시총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왼쪽이 이제 연도별로 있고 오른쪽이 분기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시면은 그 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역성장 이후에 꾸준히 OPM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도별로 보시면은 GPM은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게 판관 비율이 떨어지면서 OPM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시면은 20년도 4분기에 역성장을 했다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 2, 3, 4 이렇게 계절성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최근 주가 하락은 아마 매출액의 성장이 꺾인 게 크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OPM을 보시면은 한 40-50%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평균이 GPM 20에 OPM이 10% 정도인데 동사는 아주 우수한 GPM과 OPM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사가 19년도, 20년도, 그다음에 22년도에 대규모 카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뒤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21년도에 이제 3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좀 금액이 많이 이때 현금 흐름이 많이 꺾였고요. 다만 이제 카펙스가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양호한 잉여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꾸준히 300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한번 점프를 하고 22년도에 점프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비역 기업입니다. 원재료 비중이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20%, 최근에 20% 언더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보통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역 기업으로 이제 매출액이 떴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적 분석을 보면은 우선 분기별로 보면은 확연히 이제 최근에 주가 이제 23년도까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도 꾸준히 21년도부터 상승을 했고요. 2분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를 보면은 확실히 역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이제 3분기 실적 꺾임이라고 알 수 있고, 그러니까 4분기 때는 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건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 비중입니다. 일단 10% 이상 고객은 워낙 그 고객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10% 이상은 일본의 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일본의 그 한 4위 정도 되는 유통사고요. 피아라는 그룹이 한 20%에서 30%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간에 비어 있는 게 특이한 게 매년 1 분기마다 사업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얘랑 지역별 매출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2 분기가 커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보셔도 한 20-30% 차지를 하고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지역별 매출 비중은 우선 이걸로는 좀 1 분기가 빠져 있어서 많이 좀 보이는데, 우선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가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그 유럽 다음에 일본이 두 번째 30% 정도 되고요. 유럽이 20% 정도, 그다음에 중동이 10% 정도, 나머지가 인제 기타 아시아나 미국, 북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와 수출 비중은 동사가 인제 수출이 7인 수출 주도 기업이고요. 제품별로는 인제 컬러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유럽이나 미국은 대형사가 지고 있는데, 거기는 클리어 비중이 높은데 아시아가 컬러 비중이 높다 보니까 동사는 컬러 쪽 강점이 강하고요. 이거는 추가로 인제 BM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클리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약간 메모리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그래서 좀 대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대기업들이 직접 다 이렇게 대량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대기업이나 유통사들이 이렇게 동사 같은 ODM 기업에게 맡겨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 비중이 컬러가 크고요. 다만 클리어 비중은 인제 25 년까지 한 5 정도로 올리려고 동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량을 보시면 확실히 20 년도부터 공장이 준공되면서 생산 능력은 계속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동률도 준수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3 분기에 많이 꺾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말 재고는 많이 쌓이는 모습이고요. 네, 이건 뒤에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좀 리스크와도 연결이 되는데, 매출 채권을 보시면 일단 매출 충당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 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연령별 매출 채권을 보면 준수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쪼끔은 우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건 재고 자산 회전율이 좀 많이 꺾였는데, 이거는 인제 제품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단 꺾인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주담 통화했을 때 일단 충당금 상승은 좀 중국의 악성 채권 대비해서 해 놨고, 그다음에 국내 안경점이함으로 인제 프로모션을 해서 대금 지급에 여유를 줌으로써 저 충당금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삼각비를 보니깐 매출액이 5% 정도 나왔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매출 채권은 잘 회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제 재고자산 회전율은 이제 제품이 늘면서 좀 3 분기에 갑자기 끊겼는데, 이거는 얘기를 해 보니까 인제 컬러 제품은 워낙 다품종이다 보니까 미리 생산을 많이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좀 제품 이슈로 최근에 많이 물량을 좀 많이 못 나갔대요. 그것 때문에 단기간 좀 이렇게 꺾인 이슈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좀 요번에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면을 7 면으로 봤을 때 이때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딱 EPS랑 비교를 하면 주가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때 EPS 성장이 컸죠, 이때랑 이때. 그러면서 동사가 한번 이제 매출과 EPS 점프로 인해서 이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요. 이때 시기를 보면은 2012 년도부터 동사가 국내에는 인제 자체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해외는 모두 다 OEM, ODM으로 그 해외 수출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자체 브랜드가 점유율이 크게 올랐고요, 이때. 지금 기준으로는 미국의 존슨앤존스의 아큐브 다음으로 점유율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론. 그래서 이게 수지 렌즈로 유행했고 최근에는 아이유가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렌 점유율 상승과 인제 EPS 상승으로 이때 주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가 떨어진 거 보면 딱 EPS가 꺾이면서, 네, 주가는 동시에 하락을 했고, 인제 코로나 끝나고 21 년도부터 다시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추세선을 따라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은 이제 21 년도부터 23 년도를 봤는데,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및 EPS 상승, 그리고 미국 임상 통과 및 FDA 인제 승인 기대감으로 최근까지 추세선을 따라서 성장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EPS 곱하기 퍼기 때문에 일단 EPS와 퍼 관점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EPS 상승 면에서 보면은 제품 및 지역 확장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21년도에 이제 상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상공장 캐파만 해도 거의 풀캐파는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입니다. 상공장만. 동사의 올해 매출이 예상이 1,300억이니까 거의 이것만으로도 다른 공장이랑 합쳤을 때 거의 2,500억 정도의 카파는 확장을 해 놨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이렇게 미국에 임상 통과를 했습니다, 동사는. 그래서 통과를 해서 이때 기대감이 생겼는데 FDA 승인이 미뤄지면서 그거는 뒤에 리스크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은 원래는 작년 말에 FDA 승인이 나서 이제 실리콘 제품이 팔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뤄진 사안이고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고객사 피아, 그게 유통업체 탑 4거든요. 근데 올 초에 이제 유통업체 그 탑 3와는 유통업체 T사와 신규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거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세부 일정만 남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피아로 먼저 봤을 때 최대 고객사인 여기에서 매출액 400억이랑 그다음에 점유율 80% 차지하는 기술력으로 아마 인제 여기 T사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점유율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동사의 실리콘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세대 실리콘 매출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유럽인데, 유럽의 그 프랑스의 유통업체 1위를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추가로 신규 고객사임이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벌써 제품 문의로 이미 세부적으로 좀 매출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화권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리포트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대략 인제 여러 자료랑 주담을 통해서 이 이런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우선 우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그 못 드려서 우선 동사의 제품 비중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겔이 2 세대와 3 세대 제품이 있는데 3 세대를 21년도부터 동사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출시하자마자 거의 20%의 점유율로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특성은 이렇게 FDA 승인이나 다른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는 동안에 이미 고객사를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이렇게 매출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FDA 승인이 나오면 이렇게 곧바로 매출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20%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 25년도까지 거의 5대5 비중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가로 따지면 실리콘이 이제 3세대가 2세대보다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니까 OPM에도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혹시 제가 이게 보였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일정별로 보시면은 국내는 22년도에 인제 자체 클라렌 브랜드로 해서 실리콘 클리어랑 컬러를 다 제품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CE 승인을 인제 유럽의 식약처 CE 승인을 받아서 22년도에 시판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인제 아까 말했듯이 좀 밀렸습니다, 하반기로. 그래 가지고 25년도에 인제 본격적인 매출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24년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일본이 중순 정도로 일단 실리콘 컬러 제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퍼 상승 측면에서 제가 봐 봤는데요. 거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매각 이슈입니다. 이게 인제 그 작년 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보시면 최대 대표 인제 지분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인제 주관사 선정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프라이빗 딜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인제 이거 주담 통화 내용을 보시면은 그 당사는 인제 아까 말했던 글로벌 70%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빼고 2 티어 기업 중에서는 상위권 기업입니다. 그래서 2 티어 기업들이 대부분 대만에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대표가 연세가 있고 자제분들이 회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인터로즈의 최고 목표는 비싸게 회사의 몸값을 불려서 파는 거라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기업 중 인제 아시아 시장은 아까 말했듯이 컬러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런 ODM 업체가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와 제휴를 해서 대기업과 제휴를 해서 기술 이전 받고 매각을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했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5년 전부터 매각 제안은 꾸준히 받아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 이전과 제휴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매각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은 언제 될지 모르나 이거는 언제든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결은 다르나 피부 미용 기기 보면은 항상 좀 인수합병이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의료기기 부분 분야입니다. 보시면은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루다. 최근에 인제 노 슈어가 인제 인수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항상 인제 큐가 증가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인수합병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의 인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도 퍼 상승 측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판매 승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해외 직구는 또 허용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윤 정부에서 인제 국민 불편 부담 규제 혁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인제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 큐 증가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렌즈 쓸 때는 일일이 안경점 가서 시력 재고 샀었는데 이제는 제 시력만 알면은 그때그때 렌즈를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큐 증가에 아주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우선 일정을 보면은 올해 1 월부터 일단 실증을 해서 일단 일회용인 원데이 제품부터 먼저 특정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일단 특례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점차 제품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1 월부터 시작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안경점에 반발이 있어서 근데도 요번에는 윤 정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해외는 다 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입니다. 우선 크게 보시면은 이제 다른 의료기기나 동사 같은 리스크는 당연히 이런 식약처의 승인 취소 지연이나 취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FDA 승인은 취소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임상은 통과를 해서 그 동등성 평가라 그래서 그 부분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취소보다는 약간 지연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가의 하락 원인인 매출액 성장 지연 이거는 최근에 인제 재고 자산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좀 제품 이슈 지금 새로운 공장에서는 3 공장에서는 실리콘 제품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 제품이 아무래도 3 세대국 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품 불량 이슈가 좀 있나 봐요. 그거에 따라서 쪼끔 매출액 성장 정체가 돼 있다는 게 리스크. 근데 다만 그거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한 해 인제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건강관리 전체적인 섹터가 그 섹터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인 것도 하나의 리스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리스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악성 채권, 악성 채권이랑 그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감소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따왔는데 가장 최근 리포트 보면은 원래는 작년 말에 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올해 3 분기까지 좀 밀린 걸로 보이고요,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다만 이건 주담 통화를 해 봐도 주담으로서도 이거는 뭐 예상이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과만 되면은 아까 실리콘 제품이 갑자기 점유율이 확 늘었듯이 지금 업체들은 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바로 매출은 몇백억씩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모멘텀은 있다라고 일단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00-300억 정도. 그다음에 그 매출액과 원재료 매입의 상관관계를 뽑아 봤습니다. 근데 80% 높더라고요. 그래서 4 분기는 좀 이대로만 봤을 때는 살짝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2 분기가 쪼끔 근데 다만 기울기는 확실히 원재료 기울기보다는 매출액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는 좀 매출액이 확실히 많이 슬로우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자료는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다른 뭐 간신 기업인 뭐 의료기기 기업이나 바이오 플러스나 이런 필러 기업이나 봤을 때 항상 이런 식약처 승인이 나오잖아요. 그 식약처 승인을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인제 첫 번째가 인제 인체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뭐 이런 목발, 밴드, 천진기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가 대부분 의료기기나 해당되는 주사기
뭐 필러 이런 렌즈, 초음파 장비 이런 것들이 클래스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 2는 이제 동등성 평가라고 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데 대부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클래스 3이 이게 임상 실험까지 필요한 가장 큰, 가장 위험도가 높은 네,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 및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일단 동사와 비슷한 기업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미용 의료기기다 뭐 TNL 정도가 그나마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어쨌든 이 건강관리 섹터의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올해는 확실히 좀 많이 다 떨어진 상태고요. 대부분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3분기 실적도 꺾이고 그다음에 미국 FDA 승인이라는 모멘텀도 꺾이면서 좀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평을 해 보면 우선 올 초 전반적인 건강관리 섹터가 일단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10년간 주가를 보면 2만 원과 4만 원 사이에서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7,000 원까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FDA 승인 지연으로 52주 최저가 부근까지 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결국 동사의 주가 하락은 모멘텀 소멸과 EPS 증가 멈춤이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동사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10년 동안 동사는 꾸준히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씩 성장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멈출 수는 있으나 뭐 제품의 경쟁력 상실이라든지 경쟁사가 등장했다든지 시장 축소 같은 영구적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4년 초 모멘텀 부재에 따른 동사의 주가 하락은 25년도에 EPS 회복 및 그다음에 다른 모멘텀 부각을 봤을 때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길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발표자가 많이 없어서 한 20분 정도 해도 된다고 해서 추가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동사의 주가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한 24,000 원까지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인제 좀 저도 강하게 매수를 할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잠깐의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저는 아주 좀 매력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이 좀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현 시점 인트로조 투자 매력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투표해 주시고, 제가 이 PC 인터넷이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혹시 끊기시더라도 잠시 기다려 주시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종목 시스 저번 주에 민재님께서 NHN KCP 종목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그 결제 쪽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번에 KG 이니시스 쪽 다시 조금 보충해서 결제 쪽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는 그 피지사는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로는 한 0.81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은 1월 31일 오늘 일자로 종가가 12,250원이니까 주당 배당을 준다고 확정이 나서 한 3.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KG 그룹에 속하는데 일단 그 종속회사로는 제일 큰 데가 KG 모빌리언스랑 홀리스 커피 하는 홀리스하고 그리고 그 KG 프레시라고 육가공 제조업체 쪽을 지금 요식업 그리고 교육 사업인 에듀빈 쪽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KG 캐피탈이라고 해서 금융업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 및 유통 부분이 73% 정도 메인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식업이 한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사업 부분,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금융업 순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KG 그 그룹 지배 구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KG 이니시스 위주로 보면 KG 케미컬이 한 40% 가까운 39.6%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KG 이니시스 밑으로 크라운 F&B, 그리고 할리스, 그리고 뭐 에드윈, 모빌리아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 지분도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나으실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참고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결제 시장을 좀 보면, 일단은 뭐 크게 벤 쪽이 있고, 피지 쪽이 있고, 간편 결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벤이라고 하면 그 오프라인 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 서비스라고 해서 그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데서 포스에서 결제를 하면 이렇게 승인이 나서 이렇게 매입돼서 카드 대금 지불까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벤은 거의 뭐 한 대부분을 오프라인 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벤은 피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오프라인 벤 쪽의 주요 메인 그 업체들은 KICC, 그리고 나이스, 케이스넷, 그리고 스마트로, 그리고 JT넷, 뭐 코세스, 코벤, 금융결제원 이쪽이 오프라인 벤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요 벤 매출 순위는 아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나이스 정보통신이 아마 1위 하는 것 같고, 한국정보통신, 네,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일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그 카드 승인을 내게 되면 이 벤사를 거쳐서 이 발행사, 이 발행사하고 매입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발행사는 만약에 뭐 카드를 이렇게 모객하는 쪽 위주로 하면 되고, 매입사는 실제 승인 처리를 하는 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BC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카드에서 실제 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행사는 우리 카드가 되게 되고, 그 실제 매입하는 쪽은 BC 카드에서 해 주기 때문에 BC 카드를 매입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벤사에서 승인을 내면 일단 발행사에서 승인을 내주고, 실제 이제 그 뒷단에서 그 해당 전표를 매입을 해서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피지 쪽을 알아보면, 그 저번 주에 아마 설명을 다 들었을 텐데, 일단 크게는 온라인 피지와 모바일 피지로 나뉘게 됩니다. 온라인 피지 같은 경우는 그 KCP, 뭐 이니시스, 그리고 토스가 LG U 플러스 전자결제 쪽을 인수를 해서 아마 저렇게 세 개 업체가 전체 온라인 피지 쪽에 한 60%, 7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피지는 그 휴대폰 소액 결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쪽은 이제 KG 모빌리언스나 다날 쪽이 이렇게 조금 맡고 있습니다. 피지 쪽의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은 그 이커머스 쪽에서 그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피지 쪽에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 카드사로 이게 승인을 날리게 됩니다. 승인을 날리게 되면 그 카드사에서 이렇게 승인 번호를 줘서 인증을 되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뒷단에는 매입사 쪽으로 이렇게 벤사를 통해서 매입 처리를 하고 은행 쪽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 결제는 뭐냐? 간편 결제는 그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대신에 그 자기 뭐 인증 정보를 간단하게 등록을 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페이코, 뭐 SSG페이, 뭐 각종 페이들이 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보면 똑같은 뭐 종합몰이나 쇼핑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일단 카드사 간편결제 같은 경우는 카드사로 바로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 피지 쪽에 등록된 간편결제는 똑같이 피지를 통해서 벤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카드 대금 지급 결제를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BM을 살펴보면 이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고요. 음, 이니시스 쪽에서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안정성을 갖춘 1위, 뭐 NHN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1위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게 1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정성을 갖췄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30조를 넘었다.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글로벌 쪽 피지사들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국내 피지사 최초로 뭐 알리페이, 위챗페이, 뭐 텐페이 이런 서비스를 제일 먼저 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요즘에 테이블 오더 같은 식당에 가면 테이블 오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 쪽을 넘어가면 일단은 그 19년도 코로나 시기를 제외를 하면 매출액은 꾸준한 상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PM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저번 주에 민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쟁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전체 PG사가 아까 그 한 3개사가 한 60%를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PG사를 합치면 한 50여 개가 넘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PG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게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지고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의 압박을 받으면 요런 그 이니시스라든지 아니면 벤사들의 그 주는 수수료를 낮추려고 서로 막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년 3분기 기준으로 한 8.8%의 OPM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일단 23년도는 지금 4분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아마 더 성장을 할 건데 OPM은 아마 22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별로 봐도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OPM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PM 쪽으로 살펴보면 그 코로나 시기에 이 매출액이 낮아져서 크게 GPM이 떨어진 이후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점진적인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금비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은 23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분기 일단 실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일단은 PG 쪽 이렇게 전자상거래 유통 쪽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요식업 쪽 이렇게 홀리스 커피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KG 그 프레시 쪽 이쪽 요식업 매출이 점점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요식업 이쪽 매출이 사라졌는데 이 KFC 코리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매각을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홀리스 커피를 이렇게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요식업 쪽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봐도 요식업 쪽 매출이
22년 3분기 이후로 조금씩 계속 많이 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요 수수료 쪽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 쪽에 실제 매출하고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변동비적 원재료는 아니더라도 이 수수료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기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출 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회전율은 현재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이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지금 한 7. 몇 프로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한 30%, 31%까지 이렇게 대손 충당 설정률이 올라갔다가 현재는 요 떨어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을 보면 이 요식업이 이제 여기 할리스 F&B하고 요 프레시 이쪽이 다 요식업 지금 종속회사거든요. 이쪽 매출이 현재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 면에서도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긍정 요인하고 부정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긍정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장은 계속적인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뭐 NHN이 뭐 1위다, 아니면 뭐 이니시스가 1위다,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사 기관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큰 두 업체가 이렇게 NHN과 이니시스가 전자결제 쪽에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일단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플페이 온오프라인 공식 파트너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물론 NHN KCP라든지 토스 쪽도 다 공식 파트너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애플의 그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 3분기 실적에 조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대 쇼핑몰 쇼피파이 이쪽도 다 이니시스와 애플페이 서비스가 적용이 완료됐고, 일본 쪽에 지금 간편 결제사 GMOPG와 독점 계약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니시스 재팬 쪽을 또 설립을 해서 일본 쪽 결제 쪽에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해외 시장 진출도 지금 KG 이니시스 재팬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쪽하고 지금 간편 결제 제휴를 맺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윅스라든지 뭐 글로벌 최대 CRM 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 이쪽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렌탈페이라고 해서 지금 그 렌탈 비용을 KG 이니시스에서 등록을 하면 매달 빠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OPM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렌탈페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에 뭐 서비스를 중지를 한다든지 대금을 안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약간 대손 충당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렌탈페이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게 뭐 그 서비스가 안 되면 휴대폰 결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KG그룹과의 시너지도 긍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KG캐피탈이라든지 그리고 쌍용차를 인수한 KG모빌리티 쪽에서 이 오프라인 결제 쪽이 KG 이니시스를 통한 그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자동차 산업이 점차로 우리나라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아마 향후 이니시스 쪽의 긍정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K뱅크 연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니시스는 K뱅크 지분을 1.2%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가 상장할 때 아마 이니시스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맹점 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한 58만 개 정도 있는데 지금 NHN 같은 경우는 한 17만 개 정도 이렇게 지금 가맹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NHN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테무하고 알리 쪽이 매출 상승세가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미니시스는 그 카페24를 통한 그 쇼핑 쪽에 좀 강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유튜브 쇼핑 쪽이 활성화가 된다면 KG 이니시스 쪽에 조금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KG그룹 자체가 M&A가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에 적어놨던 그렇게 많은 M&A를 하면서 그 부족한 돈을 이니시스에서 많은 금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아마 지금 현재에서 시장 가치를 못 받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피지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쪽이 이니시스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애플페이의 효과가 지금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용률이 한 0.5%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향후 지금 현대카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타카드까지 다 진행이 되고 애플페이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지 아마 이니시스 쪽에도 긍정 요인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고 렌탈페이 하고 있고 펜 쪽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간편 결제 이런 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23년도에 지금 한 1.8%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간편 결제 쪽은 그나마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휴지 수수료하고 간편 결제 수수료 이렇게 비교한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 수수료는 이 수수료가 조금 더 낮은 거는 각 그 회사별 페이를 쓰거나 아니면 각 그 카드사별 페이를 직접적으로 등록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수수료가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니시스와 KCP를 이니시스와 KCP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가위가 뭘 하는 거야? 가위. 네. 이니시스와 NHN KCP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주가는 요런 다른 형태로 띄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체로 보면은 지금 이니시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8%가 넘어가고 있고 KCP 같은 경우는 한 4%대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이니시스 주가는 지금 밴드 차트로도 지금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법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15년 7월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200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13년 플러스 조금 알파로 유예기간을 둬서 19년도에 실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핵심은
IC 우선 거래를 해라. 그리고 카드 번호 저장하지 마라. 그리고 리베이트 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벤사 쪽에 기존에 주던 리베이트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그래서 그 법안이 발의된 그 이전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익률에 엄청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19년도에 이 실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한 번 더 튀었고요. 이런 모습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선정 기준도 지금 한 4개쯤 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월달 아마 아주 힘든 장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2월달에는 다들 좀 편안한 투자 되시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종목 그 선호도 조사 올릴 테니까요 투표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